자, 내러티브 글쓰기 구조에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은 그 크레스웰의 그 책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러티브의 글쓰기에서 그 자료에 대해 가지고 연구자의 해석이 그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그 연구 참여자 내지는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해석의 내용을 더 많이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 그거를 좀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해석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50% 이상 넘어서는 것,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해석이 50%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는 하죠. 뭐 70%, 80%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한 그 사실적 묘사가 뭐 60%, 70%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서류 자료를 요약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정말 그 삶이 이렇게 펼쳐져 보여지는 것, 생생하고 흥미롭게 서술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15년, 20년의 그 삶을 15쪽 정도의 연구 논문에 다 담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당연히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되는 겁니까? 10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40년, 50년 시간은 둘째치고 10년의 시간을 15페이지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발취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사할 것, 묘사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구분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뭐예요? 연구자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거냐. 연구자의 해석이고요. 선택한 거를 생생하게 흥미롭게 서술해서 보여주는 것. 예, 소설처럼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좀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석사학위 논문 내지는 박사학위 논문이 된다. 그러면 이 그 쓸 수 있는 그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250페이지 안팎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독자적인 그 오리지널한 내용을 쓰는 거는 약 100페이지에서 130페이지, 150페이지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충분한 이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덜 되는데 이게 15페이지라고 하는 그 소논문에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주 이 사실 묘사가 있으면서도 해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 발취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에서 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사건들을 끄집어내는 것. 내지는 그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저자 그 크레스웰은 썼는데요. 그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직관적으로 실체를 보여주는 평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딱 알았다니까 뭐 이런 것이 있죠. 사건 자체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인데 그것이 실체로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수사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사 동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어느 수사관이 그 범죄자의 정보가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마리를 잡았던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범인의 걸음걸이를 보고 그 걸음걸이를 쫓아서 이 용의자를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단서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에만 그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 중요한 것을 조그맣게 보여주는 것 내지는 평범하게 보여주는 사건. 자, 그거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게 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내러티브 글쓰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지는 반복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죠. 반복적인 사건. 어, 그, 이 동영상에서 저의 그 인생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저 스스로 되게 그 모험적이고 그 개척자적인 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25살 이후로 끊임없이 한 10년, 15년 정도 예. 그 없던 길을 내면서 제가 걸어가던 그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나중에 그 김한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연구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중요한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지는 또 어느 정도 지속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놓쳐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대기적인 서술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시간과 장소를 예, 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내러티브 얘기를 할 때 그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988년, 2002년, 예, 이거는 1989년과 다르고요. 2003년과 다르고 2001년과 다릅니다. 1988년은요. 예, 그 올림픽이 있었던 해이고요. 그 올림픽이 바로 에피파니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에피파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한국이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로 진출하는 그러한 그것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4강 신화를 이루어내면서 정말 뭐 할 수 없는 게 없다. 예, 할 수 없는 게 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어떤 그러한 새로운 또 캔드 스피릿이 또 생겼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러티브적 그 글쓰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그냥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조가 없이 바로 언급이 돼버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우연이 아닌데.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아주 아주 대략적으로 이렇게 얽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인생에 있어서 내지는 홍길동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들을 통하여서 홍길동 선교사는 이러이러이러한 그 성장의 기회가 있었고 사역의 기회가 있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그 내러티브 글쓰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